이제 오더 프리저빙 시메트리 인크립션이라고 제가 2008년에 이제 포스닥 할 때 조자특에서 같이 연구한 내용이고요. 상당히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되게 쉬울 겁니다. 예, 학부생 정도의 확률 통계 지식만 갖고 계시면 스킴은 아주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발표 순서는 이제 개요, 왜 이제 오더 프리저빙 인크립션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릴레이티드 웍에 대해서 밝게 설명드리고, 이제 제 방법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오더 프리저빙 인크립션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시큐리티 모델, 얼마나 강한 시큐리티 모델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스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요새 지메일이나 야후메일 같은 웹메일 다 쓰시겠죠? 그 다음에 웹디스크나 인터넷 디스크 같은 거 다 쓰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한 환경은 이제 이런 이제 스토리지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리모트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서버에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입력시키고 그 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끔 이제 꺼내 보거나 이메일 같이 이제 그런 환경을 가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제 서버 환경이 이제 서버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우리의 메일을 봐서 이제 어떤 프라이빗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가져가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런 이제 민감한 데이터들을 이제 믿을 수 없는 서버에 이제 저장을 시킬 수 있냐?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 인크립션이죠. 인크립션에서 다 암호화해서 저장하면은 서버가 볼 수 없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인크립션 된 정보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인데 2000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저장된 이메일을 보고 싶다. 그 서버한테 그 메일한 다오 요청을 하면은 그 인크립션 된 거 갖고 서버가 찾아낼 수 없겠죠. 그죠? 서버는 이제 아무 정보도 이제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냥 스탠다드한 인크립션 스킴을 사용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는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읽어와서 그다음에 디크립션을 하고 그 중에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이제 직접 이제 쿼리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건데요. 그럼 이런 이제 비효율적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서버가 어떻게 이런 비효율적인 환경에서 좀 효율적이게 도와줄 수 있냐? 라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을 수 없는 스토리지 서버가 있고 이제 시크릿키는 이제 한 명 혼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유저들이 각각 자신의 시크릿키를 갖고 있어서 데이터를 여기 저장시키려면은 여기 이걸 인크립션 시켜서 저장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읽어보고 싶으면 거기 인크립트된 내용을 다시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일반적인 스탠다드 인크립션 스킴을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떤 스페셜한 인크립션 스킴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그게 어떤 특징을 갖냐? 이 암호화된 내용이 만약에 뉴메리컬 어떤 숫자 정보면은 실제 숫자 정보는 드러나지 않고 그 숫자 간, 암호화된 숫자 간의 크기만 비교할 수 있게. 즉, 암호화된 상태에서 실제 숫자는 모르고 크기는 비교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내용을 읽어보고 싶다. 그럼 10을 암호화시켜서 보내고, 100을 암호화시켜서 보내면은, 서버가 그 암호문을 이용해서 여기 저장된 내용이랑 비교를 해갖고, 다 읽을 수 있게 이제 그런 환경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더 프리저빙 시메트릭 인크립션은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인크립션 스킴인데 이걸 암호화시켜도 원래 평문에 대한 어떤 숫자적인 순서, 뉴메리컬 오더를 보존하는,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이걸 목적은 이제 인크립트된 데이터 사이에서 어떤 효율적인 레인지 쿼리를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이제 모호한데요. 효율적이라는 말은 최소한 이 암호화된 그 암호문의 비트 길이의 폴리노미얼 타임. 실제적으로 값을 따지면은 로그 값이죠. 그 로그 값. 그러니까 로그 이제 효율성을 만족하는 로그 컴플렉시티를 갖는 비교가 가능한 서치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더풀적 인크립션에 대한 연구는 이제 암호 쪽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쪽, 그 DB 쪽 하시는 분이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고요. 시그모드라는 데이터베이스 쪽 이제 유명한 컨퍼런스에서 이분이 이제 만드셨는데요. 물론 이분은 이제 암호 쪽이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안전성 분석이나 뭐 그런 내용이 없고요. 네, 무엇보다도 한 번 암호화를 시키면은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을 한 번에 암호화해야 되고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이런 오더풀적인 시메트리 인크립션을 이제 암호 분야에서 이제 분석한, 만들도록 시도한 첫 번째 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제 암호 분야에서 몇 가지 이제 관련 연구, 직접적인 이제 오더풀적인 인크립션을 연구한 게 아니라 비슷한 쪽 연구를 한 분이 이제 3명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 연구한 시점에서 이전에 그 다음에 DB 쪽에서 이제 2분이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쪽 이 암호 분야에서 이제 만든 스킨들은 상당히 이제 비효율적인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지 좀 복잡한데 영지식 증명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암호문이 있으면 이게 뭐 어떤 숫자 범위 내에 있다라는 프루프를 첨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프루프가 그 레인지 그 프루프가 맞으면은 이 데이터가 이 범위부터 이 범위 사이에 있는구나 라고 각각 이제 모든 데이터 아이템별로 차례차례 이제 그 프루프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커뮤니티에서 만든 방법들은 상당히 효율적이긴 한데 어떤 안전성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은 이제 효율성은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커뮤니티에서 만든 스킴들과 이제 유사하면서도 어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오더풀적인 시메트리 인크립션의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4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3개는 이제 일반적인 시메트리 인크립션과 똑같은데 하나는 이제 오더 컴패리즌. 그래서 사이퍼텍스트 2개가 주어지면은 이게 만약에 뉴메리컬한 이제 사이퍼텍스트 셋이 모두 다 이제 토탈 오더가 돼야 되죠. 그래서 크기를 이걸 암호화된 그 내용 평문이 만약에 C1이 더 크면 1을 리턴하고 만약에 C2에 들어있는 평문이 더 크면 0을 반환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추가가 된 거예요. 예. 자.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오더풀적인 시메트리 인크립션을 사용한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보면은 처음에 앨리스가 이제 어떤 리모트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이런 사이퍼텍스트를 저장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때 죄송합니다. 이때 만약에 앨리스가 161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싶으면은 이걸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시크릿 키로 암호화시켜서 이제 DB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보내면은 프로바이더가 이제 그걸 저장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저장을 시키냐? 이 C6를 갖고 C1, C2, C3, C4, C5와 이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이제 C1보다는 C6가 더 크고 그래서 C2보다는 크고 C3보다 작으니까 이제 그 C6를 이제 세 번째 저장을 시켜놓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 비교가 DB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키가 없어도 가능한 그런 방법을 만들어낸 거고요. 만약에 앨리스가 레인지 쿼리를 하고 싶다. 그럼 만약에
뭐 120과 300 사이의 모든 사이퍼텍스트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개를 암호화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보내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또 비교 오퍼레이션을 해갖고 이제 그 내용 값들을 찾아내서 반환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DP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제 공격자면은 이 친구의 목적은 실제 이 암호문들이 이제 순서 정보는 공개가 되니까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런 게 이제 공격자들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격자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순서 보정 암호화의 이제 보안 모델은 처음에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스탠다드 그 CPA 모델, IND CPA 모델에 대한 확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두 개의 메시지 셋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M0와 M1을 생성하는데 이때 이제 순서 정보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M10가 이 M20, M21보다 작아야 되고 20는 30, 31보다 작아야 되고 이렇게 순서 정보가 다 M0 그 메시지 셋과 M1 메시지 셋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 중에 하나를 인크리션해서 이제 반환해 주면은 이 공격자가 뭐 이게 M0인가 M1인가 이제 판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큐리티 모델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IND CPA 모델의 확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 사이버텍스트 스페이스가 그 플레인텍스트 스페이스에 익스포넨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평문이 128비트면은 암호문 셋이 2의 128승 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요런 시큐리티 모델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모델을 IND DCPA 모델이라고 했고요. 아니요. 만약에 128비트면 2의 128승이니까 익스포넨셜이니까 2의 128승 비트죠. 그러니까 2의 128승.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IND CPA 모델의 확장인 IND DCPA 모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키를 이제 유니폼하게 생성을 하고요. 키스페이스에서 그다음에 어드버서리한테 이제 LR 오라클을 줍니다. 그래서 LR 오라클이 뭐를 하냐면은 요 익스페리먼트에 있는 B 값에 맞춰서 이 B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만약에 인풋이 만약에 이렇게 I0랑 I1이 들어가게 되면은 B가 0이면 I0만 인크리션한 결과가 반환되고 I1이면 무조건 I1이 인크리션된 결과가 반환이 됩니다. 무조건 왼쪽 아니고 오른쪽만요. 그래서 이거 오라클을 주고 이제 어드버서리가 내부에서 두 개의 메시지를 생성을 합니다. 메시지 생성해서 오라클을 보내서 이제 인크리션된 결과 받은 다음에 이게 어떤 거다라고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B'이란 값이랑 이 B란 값이랑 똑같으면은 어드버서리가 이긴 거고 그게 아니면 어드버서리가 진 거다. 그래서 어드버서리의 이제 어드밴티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IND DCPA1 실험이랑 IND DCPA0 실험의 차이, 그 확률의 차이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이 이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증명했냐면은 IND DCPA 모델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렘마를 증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오더풀적인 인크리션 스킴을 어떤 오더풀적인 펑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F라고 가정해 봐요. 그래서 이건 플레인텍스트 스페이스고 이건 사이버텍스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갖냐? 이 함수는 무조건 단조 증가 함수여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메시지가 0이고 이 함수 값이 F0면은 F0는 F1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순서를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오더풀적인 시메트릭 인크리션 스킴에 사용되는 펑션이다. 그러면은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점프라는 걸 정의했는데요. 빅점프가 뭐냐면은 fi 플러스 1에서 i를 뺀 게 fi에서 f1 뺀 거보다 더 큰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x 값이 1 늘어나는데 함수 값은 1부터 i까지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반대의 경우로 빅 리버스 점프라는 또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fn부터 fi를 뺀 값이 이제 fi에서 fi-1 뺀 것보다 더 작은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의를 한 다음에 뭘 증명했냐면은 어떤 오더풀이적인 펑션을 사용하더라도 그 펑션에는 최대 로그 n 개의 빅점프가 존재한다. n이 뭐냐면은 이제 사이버텍 스페이스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건 이제 증명 내용인데 요건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최대 로그 n 개의 빅점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 로그 n 개의 빅점프가 있다는 내용을 갖고 뭘 증명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익스페리먼트에서 어드버서리가 이렇게 메시지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M0는 1, m 플러스 1, M1은 m 플러스 1, 라지 M. 이 라지 M은 메시지 스페이스의 가장 큰 값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챌린지로 주고 이 중에 하나를 인크립션 된 결과를 받습니다. 어드버서리가. 그러면은 이거 갖고 만약에 C3가 이 세 개 값을 받는데요. 요거는 요거 인크립션, 요거 인크립션, 요거 인크립션 아니면 이거 인크립션, 이거 인크립션, 이거 인크립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체크를 하냐면은 C3가 C2보다 C3에서 C2 뺀 거보다 C2에서 C1 뺀 게 더 크면은 무조건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한다. 왜냐면은 만약에 M0면은 요 fm 플러스 1에서 fm을 뺀 값이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1 인크립션 되어 있으면 fm에서 fm 플러스 1을 뺀 값이 이제 좌항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자를 정의하게 되면은 공격자의 어드밴티지가 이제 1-2 로그 n의 n-2 n-1분의 2 로그 n 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내용을 증명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 n은 이제 m의 그 폴리노미얼 배분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매우 큰 어드밴티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부합 모델을 이제 사용하려다가 이제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일단 아이디어 오브젝트라는 걸 이제 찾아냈습니다. 아이디어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 시메트릭 인크립션에선 아이디어 오브젝트가 저거죠. 랜덤 퍼뮤테이션이죠. 그렇죠. 랜덤 퍼뮤테이션인데 그와 유사하게 오더풀이적인 시메트릭 인크립션에선 이제 어떤 게 아이디어 오브젝트인가 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래서 찾아낸 후에 우리는 이제 요 아이디어 오브젝트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구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증명했냐면은 우리는 이제 요 아이디어 오브젝트랑 우리가 실제로 구현한 게 공격자가 이 두 개의 툴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걸 사용했는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 본 제한 방법의 안전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 오브젝트에 대한 이제 정의를 첫 번째로 했는데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시메트릭 인크립션 알고리즘에선 아이디어 오브젝트는 랜덤 퍼뮤테이션이죠. 그래서 만약에 도메인이랑 레인지의 크기가 모두 m으로 똑같다면은 그 랜덤 퍼뮤테이션의 수는 n 팩토리얼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이제 시메트릭 인크립션을 이제 이론적으로 정의할 때 이 중에 하나를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샘플링한 다음에 이걸 사용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럼 이제 오더풀이적인 인크립션에서는 뭐냐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는 이제 단조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작으면은 아무와의 결과를 무조건 작게. 그게 따지면은 단조 증가함수가 그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면이랑 레인지의 크기가 같을 때 단조 증가의 함수는 몇 개냐? 이럴 때는 같을 때는 한 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인지를 크게 해서 이제 그 가능한 한 이제 단조 증가함수의 개수를 늘린 후에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샘플링하자 라는 방식으로 아이디어 오브젝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오브젝트는 이제
단조 증가함수다. 만약에 레인지의 크기가 n이고 도메인의 크기가 n일 때는 전체 단조 증가함수의 개수는 n 컨비네이션 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오브젝트를 찾아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거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 오브젝트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조 증가함수의 여러 개 셋 중에 어떻게 하나의 단조 증가함수를 샘플링할 수 있냐. 유니폼하게 샘플링할 수 있냐. 이제 그 샘플링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단조 증가함수의 집합 중에 이 함수 만약 F3 값이 5인 확률을 생각해보니까 요 두 개가 요 1부터 4까지 범위 중에 하나의 함수 값으로 매핑이 되고 요 나머지 하나가 4가 6 또는 7 또는 8 중에 하나로 매핑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아이디어 오브젝트를 이제 샘플링할 때 F3이 5가 되는 함수의 개수는 따져보니까 이제 뭐 4 컴비네이션 2 곱하기 C 3 컴비네이션 1 나누기 8 컴비네이션 4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찾아보니까 네거티브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역초기화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역초기화 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작업을 끝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원래는 역초기화 분포 그 확률 분포를 샘플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역초기화 분포를 샘플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보자 했는데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뿐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은 이제 실패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네거티브 역초기화 분포에 대한 정의인데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n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 n-n개가 하얀 공이고 m개가 검은 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m은 이제 플랜텍 스페이스고 n은 사이프텍 스페이스인데 만약에 n번째 이제 검은 공을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수의 공을 끄집어내야 되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역초기화 분포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아이디어 오브젝트를 샘플링하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그걸 실제로 구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 함수를 한 번에 모든 걸 샘플링하지 말고 나눠서 생각하자. 예를 들어서 도메인이 이만큼이고 레인지가 이만큼이면 이걸 반씩 나눠서 도메인이 이만큼, 레인지가 이만큼일 때 이제 랜덤 단조 증가함수 하나 샘플링하고 또 나눠서 이쪽에 단조 증가함수 하나 샘플링하고 그래서 합치자. 뭐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한번 구현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 크기가 여기가 작은 쪽이고 이게 큰 쪽이니까 이렇게도 요거 두 개 샘플링한 다음에 합쳐도 하나의 단조 증가함수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와 요런 함수 합쳐서 요런 함수를 뽑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요 함수가 나올 확률은 8 컴비네이션 4분의 1인데 이 두 개의 요 작은 함수를 뽑아낼 확률은 이렇게 되죠. 4 컴비네이션 2 곱하기 4 컴비네이션 2 나누기 분의 1. 그래서 이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조금 더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일단 반으로 나누는 거 똑같이 이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메인을 나눌 때 만약에 요 반 레인지로 샘플링한 도메인을 결정할 때 뭐 그러니까 하나의 바 같은 거 둬갖고 만약 바가 여기가 결정이 되면은 요 네 개의 도메인을 위한 암호화된 결과값은 여기로 다 결정하는 거고 1이면은 여기 암호화된 값은 여기 암호화된 값은 여기 이런 식으로 정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 함수 하나를 샘플링할 때 결과 나올 때 이제 필요한 확률은 이 함수 F1 작은 함수 F1이 결정된 확률 곱하기 F2 이 작은 함수 F2가 결정된 확률 곱하기 여기서는 이제 2가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이 5개 중에. 그럼 2가 결정된 확률. 이렇게 곱하면은 이제 함수 하나가 나오는 이런 방법을 정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해봤는데
이 2를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초기화 분포를 쓰면은, 초기화 분포 샘플링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아, 우리가 아이디어 오브젝트를 샘플링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도메인의 크기가 이 정도고, 레인지 크기가 이 정도면은, 함수 하나가 이제 특정한 함수 하나가 뽑힐 확률은 1분의 8 컨벤션 단데, 이제, 이라는 요 바를 결정할 때 쓸 확률을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결정하게 되면은 정확히 이 세 개 곱한 값이 8 컨벤션 4분의 1로 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하면은 아이디어 오브젝트를 샘플링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을 암호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처음에 이제 레인지를 반으로 나누고 이 중에 0부터 4까지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하나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0에 대한 암호화 값은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 3개의 암호화된 값은 이 범위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1을 암호화하니까 지금 위에 쪽은 생각 안 하면 되고 밑에 쪽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또 레인지를 반으로 나누고 여기서 또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1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암호하고 싶은 값이 1이니까 요 위에 쪽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이 결정돼서 샘플링 됐으면 다시 요으로 나눠줘서 1을 4나 5 중에 하나로 매핑시키면 돼요. 근데 도메인이 하나면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쉬운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4가 샘플링 됐으면 결과 F1은 4다. 1을 암호한 값은 4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유니폼 샘플링은 이제 뭐 블럭사이퍼나 맵을 쓰면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샘플링하는 방법은 운이 좋게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그 정확하게 이그젝 샘플링 메소드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매스매틱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 이건 되는구나, 구현이 되는구나. 네, 알아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 방법을 제안했고요. 러닝타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제안 방법은 월스트 케이스가 R이 그 사이퍼텍스트 셋의 크기고요. 그래서 로그 R 플러스 1 곱하기 THD. 요건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할 때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이 정도 든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쉐어드 키로부터 이제 그래서 많은 샘플링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랜덤 코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샘플링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뭐 랭스 프레스터블 슈도 랜덤 펑션이라고 요거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을 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베리어블 인풋 PRF랑 베리어블 아웃풋 PRG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합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증명은 이제 뭐 하이브리드 아규먼트를 했는데 이제 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퓨어 랜덤 코인을 사용한 경우에서 랭스 프레서블 PRF를 바꿀 경우 이제 그 경우랑 그다음에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할 때 이제 프리시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공격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제 증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더플레이 인크립션의 이제 응용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쪽이 있고 그다음에 센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센서 네트워크 시큐어 어그리게이션 할 때 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 할 때 가장 레질리언트한 값은 중간값이다. 중간값을 대표값을 보내면은 가장 레질리언트하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만약에 저희가 만든 오더플리저 인크립션을 사용하면은 중간에 애그리게이터가 각각의 그 사이버 텍스트를 디크립션 할 필요 없이 어떤 게 가운데 중간값인지 메디안 값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도 저희 방법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방법은 이제 현대 암호학 쪽에서 접근한 이제 최초의 오더플리저링 시메트리 인크립션이고 그 다음에 응용 분야는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과 센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퓨처적으로는 이제 뭐 효율성을 보완한 이제 좀 더 안전한 방법. 왜냐하면
저희가 정의한 게 사실 여기 한 가지 이제 퓨처워크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 오브젝트 자체에 대한 안전성이 분석이 안 됐습니다. 아이디어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게 과연 안전한 것인가? 시메트릭 인크립션에서는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 써도 되는데 과연 오더 프리즘 인크립션에서는 이제 랜덤 모노토닉 펑션을 사용해도 되냐? 그게 증명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퓨처워크는 좀 더 복잡한 쿼리 내용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암호 알고리즘을 만드는 곳에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